특강 전시회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창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플러스형 인재를 키우는 대학 서울여대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아마 뮤지컬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빌리 엘리어트, 맘마미아, 시카고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을 기획하고 공연에 세우는 뮤지컬 1세대 프로듀서 신씨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 우리에게 힐링이 되어주는 문화생활. 그 중심에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비롯해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연극, 내한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 제작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신씨컴퍼니. 1987년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고 김상열 씨가 극단 신씨로 창립해 올해로 30년이 된 신씨컴퍼니는 아이다, 시카고, 빌리 엘리어트, 아리랑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을 제작하며 국내 공연 문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씨컴퍼니의 발전에는 탁월한 연출력과 리더십으로 국내 뮤지컬계를 평정한 뮤지컬 프로듀서 1세대 박명성 대표가 있습니다. 30년 전 연극이 마냥 좋아 연극계에 입문한 박명성 대표는 연기자와 연출자로서 공연계에 입문했지만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우도 연출도 아니지만 무대를 떠나서는 행복할 자신이 없던 그는 프로듀서라는 역할을 떠올렸습니다. 외국 작품 베끼기가 성행하던 1998년 국내 첫 정식 라이선스 계약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라이프를 선보였고 이후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아이다, 고스트 등 무대에 올린 뮤지컬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박명성 대표는 미다스의 손으로 대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정래의 동명소설을 뮤지컬 무대로 옮긴 작품 아리랑을 선보여 흥행에 성공해 창작 뮤지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명성 대표의 사무실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써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공연의 기획부터 쫑파티까지 챙겨야 하는 프로듀서이기에 누구보다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도 관객이 100% 만족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상의 작품을 기획하고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신씨컴퍼니 박명성 대표.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 박명성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네, 신씨컴퍼니는 30년간 연극과 뮤지컬을 기획하면서 국내 최고의 공연 기획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특히 박명성 예술감독의 특유의 리더십과 기획 능력으로 내놓는 작품마다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한국 뮤지컬의 현재와 미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문화산업에 대한 경영 철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극에 입문한 지 이제 36년째 됐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 어디 문화예술계 이제 뭐 축사를 하신다든가 또 인사말을 이제 하신다든가 그럴 때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문화 콘텐츠가 대세다. 문화 콘텐츠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분야도 없다. 다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셔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신 분들은 실제로 또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예술은 가시적인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엄청나게 해도 눈에 가시적으로 절대 성공했다 실패했다
투자를 잘 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가장 본인 스스로에게 궁금하고 또 본인에게의 가장 큰 꿈이고 숙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제는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일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또 스타트업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이제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가장 미래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쪽에 나를 투자하고 나를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문화 콘텐츠 분야야말로 정말 나만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얼마든지 그 작품을 완성해낼 수 있는 기본 자금이 안 들어요.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둘이서 뭐 좋은 작품의 아이디어, 뮤지컬 작품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시놉시스를 만들고 제작 계획서를 만들고 또 희곡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극을 만들고 뮤지컬을 만드는 일만 뭐 한 3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창의적인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작품을 저는 계속해서 쇼케이스,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작품을 얼마든지 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꿈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문화 콘텐츠 쪽이 가장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꿈의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널목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의 사회에는요,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대중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꿈의 사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꿈의 사회 이제 차세대들이신데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만남들이 있는지 이제 모든 홍보 마케팅 광고들이 그렇게 이제 감성을 흔드는 그런 이제 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꿈의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감동적인 얘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미래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게 역시 꿈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뮤지컬을 만들고 이제 연극을 만드는 유일한 그 이제 프로듀서입니다. 대학로 가면은 연극만 만드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뮤지컬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연극과 뮤지컬을 거의 동등하게 반반씩 만들어요. 왜? 연극이 모든 문화예술의 근간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뿌리를 모르고서는 뮤지컬을 잘 만들 수가 없다. 또 오페라도 잘 만들 수 없다. 그런 게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연극을 만들었을 때 뮤지컬을 만드는 거나
뭐 인력이나 공력이나 시간은 똑같이 투자됩니다. 예산만 작게 투자될 뿐이지. 똑같이 투자되는데 역시 연극을 했을 때 기본을 알게 돼요. 연극 정신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뮤지컬을 한 편, 10편을 만드는 것보다 연극 한 편을 만드는 그 내 주위의 스태프들이 훨씬 장인 정신, 연극 정신, 그 다음에 맷집이 튼튼해지더라 이거예요. 맷집이. 연극은 거의 90% 망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맷집이 튼튼해져. 또 인내와 끈기가 생겨요. 연극을 만든다는 일은. 그만큼 연극이 어려워요. 그 연극 무대 배우들이 그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통 연극이든 뭐 코미디든 실험극이든 리얼리티 연극이든 간에 일주일 견디기 어려워요. 원 캐스트로는 일주일 못할 거래요 아마. 한 3일 지나면 목이 막 새. 성대 결절이 왔대. 아니 노래도 안 하는데 왜 성대 결절이 와? 그만큼 집중도, 몰입도가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연극 무대가. 대학로 보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좁은 한 지역에 소극장이 한 170개 정도, 17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루에 어떤 형식의 연극이든 거의 200편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뮤지컬 비싸잖아요. 그럼 많이 보지 마세요. 저는 뮤지컬 한 사람인데 또 뮤지컬 그래도 괜찮은 자리 보려면 뭐 8만 원, 1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연극을 보시고 연극을 5편 보는 게 낫다. 또 무용을 5편 보는 게 더 낫다. 또 우리의 전통 그런 공연들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나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길러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은 세계 수준으로 무대 메커니즘이나 배우의 기량이나 하여튼 모든 분야가 뭐 런던의 웨스트엔드나 뉴욕의 브로드웨이 수준급의 작품들이에요. 다 이제는. 뮤지컬은 물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보면은 이제 무대 메커니즘 쇼예요. 다 공식이 있어. 그러면 관객 입장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입장으로는 내가 삐집고 창의적인 구석으로 삐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는 뮤지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뮤지컬 전혀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망하잖아요. 화제가 되는 뮤지컬. 내가 저 얘기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시대의 저 얘기는 정말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다. 그런 뮤지컬들 1년에 한 2편, 3편 정도만 골라서 보시고 나머지 그 돈은 아꼈다가 우리 기초 순수 예술에 투자를 했을 때 나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시 이제 30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단을 하면서 30년을 해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려운 그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많이 망해본 사람도 없을 거고 저처럼 많이 성공해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작품으로. 예를 들어서 마마미아가 우연찮게 성공했다. 저는 우연찮게 이 시대의 중장년층이 TV 드라마 앞에만 앉아있던 중장년층이 극장으로 뮤지컬의 묘미나 뮤지컬을 보는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게 마마미아 오페라 유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카고 여러 작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작품이 항상 성공했을 때 우연찮게 시대를 잘 타고난 작품이다. 제가 무슨 뭐 트렌드에 앞서가서 기획력이 뛰어나서 조직력이 탄탄해서, 물론 우연 뒤에는 그만한 노하우, 지금까지 쭉 실패했던 경험들, 또 성공했던 노하우들, 또 어려웠을 때 얼마만큼의 끈기와 인내를 갖는 그야말로 굳건한 맷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연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연찮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만났다. 우연적으로 성공했다. 그 뒤에는 뭔가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그런 노하우, 경험, 끈기와 인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느냐, 이 차이예요. 주저앉으면 이제 그 분야의 일을 못하고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떠나는 거죠. 낙오되는 거예요. 우리 그 김난도 교수, 웅크린 삶도 내 삶이니까. 여러분 그 소설 있죠? 책 있죠? 보신 분 계세요? 웅크린 삶도 내 삶이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리 웅크리고 살아도 그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삶이고, 또 나는 이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만이 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우연찮게 그 책을 보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한 반 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실패해서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 뮤지컬 1세대로서의 이만큼의 좋은 작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실패했다고 그래서 웅크리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그 글귀를 인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서로 통화가 되자마자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빈대떡에 소주 먹으면서 둘이 친구가 됐어. 또 동갑이더라고요. 우연찮게.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 내가 싫어도 이 사람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은 모 대학의 뮤지컬학과 전임 교수였어요. 한 8년 했어요. 8년. 9년 했구나. 전임 교수로 9년 했어요. 저는 학교를 가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정말 때 안 묻은 인재를 어려서부터 발굴해서 양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 근데 역시 이제 학교는 제가 다니면서도 잘 안 맞아요. 저는 공부하러 갈 때도 학교는 가기 싫었고, 가르치러 갈 때도 학교는 가기 싫더라고요. 전임이면은 일주일에 9시간을 하잖아요, 수업을. 그 시간에 저는 현장에서 맨 몸뚱아리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계 또 연극판에서 쟁이로 살던 사람이 그 틀에 짜여진 학교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1학기를 끝으로 그 전임 교수직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시간에 역시 내가 쟁이로서의 그 시간에 작품, 한 작품, 두 작품이라도 더 만들어서 몇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극장에서 많은 대중들하고 인연이 되는 게 훨씬 더 내가 하는 일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뭐 후회는 안 해요. 물론 수입이 조금 작아져서 좀 뭐 어렵긴 하죠. 그렇듯이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판단할 때가 됐어요. 1999년에 제가 이제 우리 초대
대표가 작고하시고 이제 10년. 저는 이제 밑에서 완전히 막내였어요. 우리 저 신시 30주년 됐는데 그때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허드렛 일의 대명사예요. 뭐 잡다한 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도 해봤잖아요. 처음에 한 6작품 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때 연극 무대에 그야말로 지나가는 역할 하나도 그때 무대에 서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는. 그때는 연극협회에 등록된 그 극단 수가 16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라성 같은 명문대 연극반들, 또 연극영화학과.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저기 광주에서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이렇게 막 너무 억양이 억세서 대사 10마디 이상을 준 적이 없어. 6작품이 출연했는데 등장하자마자 죽거나 도망가거나 뭐 쫓겨나거나 쓰러져서 뭐 이렇게 뭐 캄캄할 때 막 뛰어가고 막 그런 것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로서는 자질이 없나 보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질이 없나 보다. 그래서 연극판은 떠나기 싫고 그때 당시 이제 연극판을 떠나서 이제 뭐 다른 직장을 다녔거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하루는 제가 이제 저녁에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완행열차를 타고 목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유달산을 올라갔어. 새벽에 혼자서. 지금도 이제 가끔 가요, 목포 가면. 그 생각이 나서. 유달산을 올라가서 나는 배우 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재능도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핸디캡이 너무 많다. 여기서 이 연극판을 떠나느냐 말 거냐. 거기서 이제 고민을 했어. 아침에 이제 동이 트니까 그 목포 유달산을 보면은 그 신안 앞바다가 그 1004개 섬이 있어요, 신안이. 응?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바다에서 막 그 물안개가 막 피면서 병풍 같아, 그 섬들이. 그냥 동이 크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한참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데 연극판을 떠나서는 내 미래에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날부로 다시 서울 올라와요. 다시 극단으로 가. 행방불명 된 지 이제 이틀 만에 다시 이제 막내로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럼부터 이제 청소하고 뭐 그러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출이란 분야를 이제 조연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연출 공부를. 그러니까 조연출만 12년 했어요. 조연출만. 그때 조연출은 지금은 뭐 조연출 되게 폼나게 뭐 합니다만은 연출 옆에 뭐 책상에 앉아 조연출은 저 구석에 앉아서 누가 뭐 심부름 시키고 막 달려가서 슈퍼 가서 뭐 사오고 뭐 대학로에서 청계천까지 차비도 안 줘. 그럼 소품 사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소품을 샀잖아요. 또 운 좋게 그 작품에 맞는 뭐 등을 샀다든가 잠바를 샀다든가 그래. 그러면 연출가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가. 그러면 그 가게는 없어졌어. 이게 포장 하나 쳐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황학동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황학동. 여러분들 뭐 전혀 모르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소품 메고 와. 또. 그러면 또 혼나고 연출가한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폼나게 학교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뒹굴면서 작품 하나를 더 만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듯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도 훨씬 더 제 스스로 너무 행복하죠. 저는 이제 아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를 3번 공연 때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간이다. 계속해서 작품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보는 뭐 마마미아나 시카고나 팬텀 오브 디 오페라나 캐츠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다 3년에서 5년 업그레이드 해서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에요. 그냥 순간 이렇게 누가 작가가 쓰고 연출해서
이렇게 뭐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에 바로 입성한 작품들이 아닙니다. 어떤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만큼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이렇게 대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한다는 거는 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든 어찌됐든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들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영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영국에서 만든 작품들 봐보세요. 정말 문화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곳이 영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마미아 하나만 놓고 볼게요. 스웨덴 출신 남녀 4명 아바 노래를 엮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 마마미아라는 뮤지컬 1차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요. 또 똑같은 스태프들이 또 영화 마마미아라는 2차 콘텐츠로 또 발전시켜서 또 만들어냈어. 전 세계의 마마미아는 50개 프로덕션에 17개 언어로 전 세계 387개의 도시 또는 나라에서 마마미아를 하고 있거나 했거나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마마미아라는 콘텐츠를 접했어요. 6천만 명. 24명이 출연하는 이 콘텐츠 하나로 여러분들 여성이잖아요. 여성들이잖아요. 마마미아라는 콘텐츠를 3사람의 여성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콘텐츠예요. 저처럼 프로듀서도 40대 초반에 여성이었고 다른 작품 몇 작품 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연출가도 여성 연출가예요. 연극 연출. 그 다음에 캐서린 존스라는 희곡 작가예요. 이분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여성의 앙상블을 통한 기상천외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전 세계적인 6천만 명이 넘는 관객몰이를 하는 마마미아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만 10년 동안 180만 명이 관람했어요. 마마미아를. 무대 180만 명이면은요, 영화로 치면은 1000만 관객이 넘겠죠. 그쵸? 뮤지컬 하루에 한 편씩 하잖아요. 요즘 영화 막 1500군데, 600군데에서 아침 조조부터 심야까지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 뮤지컬의 역사예요. 마마미아를 따라갈 한국에서도 180만 명이면. 또 영화. 우리나라 분들이 뮤지컬 영화 마마미아를 490만 명이 봤어요. 우리나라 분들만 해서도 거의 670만 명의 관객들이 마마미아라는 콘텐츠를 영화든 뮤지컬이든 접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24명이 출연하는 이 무대 콘텐츠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4조 2천억을 10년 동안 영화 빼고입니다. 뮤지컬만 갖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개 언어로 전 세계 50개 프로덕션을 우리 이제 그런 콘텐츠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나이센스를 하잖아요. 나이센스를 해. 그러면 영국에서 무대 장치 의상을 공수해야 돼. 수입해야 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동안 했으면은 무대 장치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우리 노하우 다 알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근데 설치하고 철수할 때 영국에서 또 그 기술자 스태프들이 또 와요. 그 다음에 우리 뮤지션의 신티사이저 있잖아요. 건반. 우리나라 것도 좋고 일본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돼. 계약서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뮤지션들이 든 악보 놓는 보면대 있죠. 보면대도
거기서 지정해준 영국의 회사 거를 의무적으로 사야 돼. 이 저작권의 그 문화 콘텐츠를 하나 성공시키면 그 저작권의 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 여성의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을 만들어낸 것 자체는 대단하죠. 4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맘마미아는 이걸로 끝났고, 레미제라블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는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이 보셨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프랑스 혁명 얘기,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30년 전에 뮤지컬로 1차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또 맘마미아처럼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또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를 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내. 레미제라블이라는 콘텐츠를 30년간 하고 있잖아요. 30년간 뮤지컬로만 2조 6천억의 매출을 올려요. 레미제라블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오페라 유령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오페라 유령 소설이에요. 소설을 바탕으로 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오페라 유령이라는 또 뮤지컬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또 영화라는 또 2차 콘텐츠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렇죠? 또 캐츠. 여러분 캐츠 아시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츠 한 편의 시입니다. 한 장짜리 시 하나가 캐츠라는 문화 콘텐츠로 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또 30년 전에 만들어내.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시 한 편으로 캐츠라는 뮤지컬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 작품인데 시카고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 한 편의 연극이에요. 연극을 또 2차 콘텐츠인 뮤지컬 시카고를 또 탄생시켜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 미국 작품이에요. 영국 작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미스 사이공 얘기 들어봤죠?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또 미스 사이공이라는 콘텐츠를 30년 전에 만들어내. 그러니까 한 편의 시, 한 편의 조그만 소박한 순수 연극, 또 한 편의 소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인들을 감동의 동안으로 몰아넣는 문화 콘텐츠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시납시스를 완성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나리오를 쓰고 희곡을 쓰고 뮤지컬 대본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대중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많은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일이야말로 그 시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도깨비 김은숙 작가 아시죠? 대학 후배인데 나랑 우리 이제 몇 명이서 밥 먹을 때 인사말도 제대로 못해. 그 작가는 그렇게 순수해.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 박하린도 마찬가지예요. 박하린 감독도 그렇게 눈물이 많고 가족 생각하면 엊그제 이제 뭐 부친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질질 흘러. 우리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남자들에게 봤을 때는 막 너무 카리스마 넘치고 파워풀한 것 같잖아요. 작품 할 때는 물론 그래. 나랑 작품 하다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보따리에서 하고 집에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빠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한테 절대 보너스를 안 줘.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투자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너스를 주는 거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까지 바쁜 분이 보너스를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콘텐츠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영국이 이런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낼까?
또 여러분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엊그제 어디 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수조 원을 벌었더만 그 작가 한 분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신문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세대의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미래 주역이고 미래 리더 되실 분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도 이 시대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돼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어떻게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가냐고. 그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볼 시간이 없으면은 어느 신문이든지 항상 제일 뒷장만 봐라. 제일 뒷장에 사설 보고 칼럼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복받은 날 같으면은 신문에 조그만 칼럼이지만 감동적인 얘기를 만날 수가 있어. 그거는 신문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했다고 제가 저 신문을 꼭 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디 가서도 학생들한테 아침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몰라 우리 세대랑 여러분들 세대하고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꼭 학생들한테 신문 볼 시간 없으면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제일 뒷장 어느 신문이든 상관없다. 칼럼, 사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돼가고 있고 또 뭐가 트렌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트렌드를 알 수 있어. 신문 뒷장만 보면은. 그리고 재수 좋은 날 조그맣지만은 몇 자 안 되지만 소박하고 감동적인 칼럼을 만났을 때 그 환희,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신문을 3개를 매일 보는데 바쁘면 제일 뒷장만 다 봐요. 엊그제 해리포터 그 작가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칼럼을 썼는데 이혼을 하고 자식하고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서 저 에든버러의 한 칸짜리 방에서 살면서 해리포터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만 또 감동이 있더라고. 그 뒤에 쭉 있는데 그래서 뭐 정말 이 작가 한 사람이 수종원을 세계 문학계의 황녀잖아, 황녀. 응? 얘 데리고 정말 돈도 없고 그래서 에든버러면 정말 런던에서도 비행기 타고 한참 몇 시간 가는 데잖아요. 단칸방에서 시작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명작을 써내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서 이런 정말 감동적인 칼럼 그게 인문학이에요. 다른 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연극 한 편을 보고 책을 한 권 읽고 그런 감동적인 그런 수필 또 그런 칼럼 한 번씩 읽는 게 어디서 배우는 것보다 내 가슴에 확 와닿는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신문 꼭 보세요.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화 됐잖아요. 또 영국에서 지금 연극해요. 연극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연극을 소극장 말고 그 1,400석 넘는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오픈했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연극을. 재작년 7월에 표를 팔았어요. 이 연극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저랑 작업했던 원스라는 뮤지컬 있죠. 원스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저랑 작업했던 연출가가 이제 존 티파니라는 젊은 40대예요. 천재.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이제 희곡 작업과 이제 연출 작업을 하는데 1년 전에 표를 팔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년치가 매진돼. 연극이 뮤지컬도 아니고. 그리고 표 안 팔아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또 팔았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작년 8월부터 팔았는데 올해 7월까지 또 매진이에요. 내년 7월까지. 연극이. 그거 제가 이제 라이센스 해서
2020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그 해리포터 연극.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에요. 제가 산불 뮤지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리랑 뮤지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리랑 내가 다음에 할 때도 또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해야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영국이 왜 이런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를 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냐.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극화놀이라는 수업을 해요. 극화놀이. 극화놀이는 뭐예요? 연극놀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극화놀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자유분방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연극놀이 하려면 우리 제일 앞자리에 10명의 배우가 필요해. 근데 또 스텝 배우도 연출가도 필요하고 뭐 음향, 조명, 무대 감독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해서 두 줄까지 20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극화놀이에서 그 작업을 완성할 때까지 20명이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단역을 하든 햄릿 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20명 스텝 배우들이 앙상블이 탄탄해야만이 그 수업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학교 폭력을 치유하고 예방하는데 연극 프로그램만큼 훌륭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같이 탄탄한 앙상블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수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극화놀이 의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연극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만 갖고,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공부 혼자 하고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커가잖아요. 근데 연극놀이를 한다는 거는 작품 분석을 한다든가 캐릭터의 해석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나의 아이디어,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부단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아는 거예요. 연극 교육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서 이런 훌륭한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 잘 안 해. 답변하라고 그러면 청산유수로 잘하잖아요, 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은 질문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정서를,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다는 거는요, 창의적인 콘텐츠의 곡간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에요. 답변은 누구나 다 배웠거나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거나 교수님한테 배웠거나 내가 경험했거나 답변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질문만큼은 나만이 갖고 있는 내 개인적인 지식이에요. 창의적인 지식입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창의적인 콘텐츠의 곡간을 채워간다는 거는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의 창의성하고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연극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인물, 왜 이 시대에는 저런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춰보는 거예요. 무대에 나를. 이 시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시기에 콘텐츠의 저장 창고에 곡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야만이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콘텐츠의 저장 창고를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이제 뮤지컬 보시는 거 줄이고 연극이나 전통이나 무용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의 상상력이나 나의 창의력을 비춰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박명성이가 뮤지컬 절대 보지 말아더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 그 기획, 예술 경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훌륭한 미래의 직업입니다. 어차피 문화공간은 많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저희 때만 해도 저녁 놀이가 별로 없어요. 맨날 사람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와요. 그러면 저녁 놀이를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우리 문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공간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도 이제 다양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폭도. 그래서 문화예술을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성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문화예술을 또 문화 콘텐츠를 경영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거다. 저는 뭐 문화예술인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대세예요. 그렇게 갑니다. 문화 공간이 늘어날수록.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귀한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아침 행복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예술의 미래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영 철학 같은 게 되게 뚜렷해서 그 신시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 쪽 발전에 되게 큰 기여를 하게 된 것 같고, 문화예술 분야를 한국에서 많이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재미있게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고, 또 한국에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서 저 말고도 어릴 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접하면서 더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